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0살이 된 여자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 한 남자의 아내, 그리고 며느리의 역할에 목매고 살았던 제가 이제는 홀로서기를 시작해서 살고 있네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혼을 해도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제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가 막힌 사연을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매우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함께 사느라 저를 친척집에 맡겨버리셨죠. 고모네 집, 당숙아네 제 집 등을 전전하며 그 집의 하늘처럼 일을 했고 남들이 다 누리는 학창시절도 제대로 보내준 못했어요.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집안일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어김없이 불호령이 떨어졌는걸요. 그렇다 보니 제대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고 독립을 해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제가 처음 들어간 곳은 숙식이 제공되는 식당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 있는 식당이라서 24시간 영업하며 늘 사람들이 많던 곳이었는데 설거지도 하고 홀 서빙도 하면서 일을 배웠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이미 친척집에서 집안일을 많이 해봤던지라 실수가 많지 않았고 이런저런 예뻐해 주시던 주방 이모님이 저를 참 많이 챙겨주셨어요. 일로 와봐. 이거 아까 반찬 만들다가 지금 남겨놨어. 얼른 남들 안 볼 때 먹어봐, 어? 감사해요, 이모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나도 영숙이 또래의 딸이 하나 있어. 지금은 잘 못 보지만. 그래서 내 딸이다 생각하고 챙겨주고 싶어. 주방 이모님은 오래전 남편의 술주정과 폭력을 못 견디고 딸을 놔두고 집을 나와버렸고 그 때문에 딸이 자신을 미워해서 잘 만나주지 않는다고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래서인지 제게 특별하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 저도 아주 많이 의지를 했었답니다. 그런 주방 이모의 든든한 버팀목 아래에서 저는 그 식당에 10년 가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방 이모님이 갖고 있던 놀라운 반찬 실력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었죠. 이모님은 뭐니 뭐니 해도 먹는 장사가 최고라면서 저보고 꼭 나중에 식당을 운영하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배움이 짧은 여자가 어디 가서 무시당하면서 일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식당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요. 덕분에 저는 이른 나이부터 음식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식당의 모든 일들을 다 배울 수가 있었어요. 식당에서 숙식을 하면서 돈을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저축을 했고 마침내 작은 단칸방과 아주 작은 식당까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제 나이가 30쯤이었을 거예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하는 오래된 식당을 얻어서 손수 꾸미고 자그마한 것들은 고쳐서 오픈을 했었어요. 그때 예전 식당에서 함께 일하신 이모님이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셔서 그 후로도 자주 찾아뵙고 연락하면서 지냈죠. 가게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단순하게 종업원으로 일했을 때보다 운영을 해보니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술에 취해 취태를 부리는 남자 손님들을 끌어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던 시기에 옆 가게에서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식당 사장님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 사장님은 들락날락 하시며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저는 그 아이가 너무 예뻐 같이 놀아주기도 했고 밥도 챙겨주기도 했었어요. 저보다 나이도 7살이나 많았던 그분과 친정오빠처럼 잘 지내고 있을 시기에 제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간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제 식당에 식자재를 대주는 남자가 작정하고 저를 소개시켜 주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제 식당에 찾아오더니 처음 뵙겠다고 하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젊은 나이에 벌써 식당 사장님이시라니 능력 있으시네요. 네? 아, 누구세요? 식사하러 오신 거 아니세요? 식사하러 온 건 아니고요. 저 그쪽 소개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이 식당에 식자재 납품해주는 사장님이 너무 멋진 여성분이 계시다고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하셔서요.
저는 들은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저 여기 이렇게 계속 세워두실 거예요? 기왕 왔으니 손님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밥이라도 한 끼 주세요, 그럼. 아, 네네. 여기 일단 앉으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자를 소개받은 일이 태어나서 처음이었는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고 주방에서 실수로 그릇까지 깰 정도로 정신없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나이 30이 넘도록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라 제 인생에서 연애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열심히 돈이나 벌어서 살자 하고 단념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한 남자가 제게 불쑥 다가온 겁니다. 그 남자는 그날 제가 차려준 밥이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저를 찾아왔어요. 오늘도 어제랑 똑같은 밥 한 끼만 주세요. 너무 맛있어서 도저히 집밥은 못 먹겠다니까요. 저희 엄마가 또 음식 솜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시다 보니 변죽 좋게 웃으며 제게 말을 하던 그 남자를 저는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 남자가 제 식당에 찾아오는 것을 보고 옆 가게 사장님은 은근히 저와 거리를 두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이 역시 예전처럼 제 가게에 자주 오지도 않았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 혹시라도 제 앞길에 방해가 될까봐 그랬다고 하더군요. 김영식이라는 남자는 꽤 적극적으로 제게 접근을 했고 저는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남자와 연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순진했는지 남자가 저를 좋다고 하면 그냥 당연히 연인이 되고 결혼을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 남자는 제 첫사랑이 되었고 제 인생의 첫 남자가 되었습니다. 식욕도 좋았고 남자로서의 잠자리 욕심도 많았던 남친은 결국 저를 연애 5개월 만에 임신시켜버렸고 가게를 접고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친의 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두 노인의 부부는 저를 위아래로 힐끔힐끔 쳐다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고와 나타나없는 아가씨가 어디 욕심도 많지. 내 아들을, 어휴. 나는 정말 우리 아들 곱게 키웠어요. 아가씨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부모 사랑도 못 받은 여자가 어딜 감히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한다고 욕심을 부리는지 원. 어머님, 저 잘할게요. 두 번째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잘 모실게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제게 모멸감을 주는 두 분의 태도에도 저는 저의 진심을 다해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이 없었으니 이제라도 이렇게 시부모님을 갖게 된 것에 감사한다고 하면서요.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며느리의 도리인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착하면 무시당한다고 결혼을 해서도 단 한 번도 시부모님한테 예쁨을 받아본 적은 없었어요. 남편은 결혼을 해서 1년도 되지 않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쉬어야 한다며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낚시를 한다고 갔고 하나 있는 손위 시누이는 경제적인 여력도 없으면서 카드만 펑펑 쏘대는 대책 없는 인간이었죠. 그런 시누이는 늘 제게 동생을 잘 구슬릴 수 있다면서 듣기 좋을 말만 늘어놓았어요. 옳게. 내 동생은 내가 잘 알아. 이번에 낚시 간 것도 오죽 힘들어서 그랬을까. 근데 얘는 좀만 오냐오냐 해주고 자기 편 들어주고 하면 금방 또 마음 잡고 들어와서 열심히 일한다니까? 내가 잘 구슬려서 집으로 보내줄게. 옳게는 걱정하지 마. 어? 네, 형님. 그럼 저야 너무 감사하죠.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해요. 아이하고 단 둘이 남편만 기다리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렇지. 일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집안에 애랑 둘만 있으면 힘들지. 저기 그럼 식당 다시 해보는 건 어때? 내가 도와줄게. 애기도 좀 봐주고. 옳게 돈 잘 벌었잖아. 듣자하니 그 식당 24시로 돌리면서 엄청 잘 됐다던데. 음식 솜씨도 좋고. 다시 시작해봐봐. 그래야 우울증도 안 걸리고 좋다니까? 그래도 아직은 아이가 너무 어려서 제가 몸도 좀 회복이 안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도와준다잖아. 내가 홍보도 해주고 애기도 봐주고 가끔 식당에 나가서 일도 도와주고 할게. 그럼 되잖아?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안 그래? 그쵸? 그래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저기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일단 내 동생 만나서 집에 들어오게 할 테니까 나 돈만 좀 꺼주라. 이 자식 만나러 가려면 고속버스비도 필요하고 밥값도 필요하고. 그런데 알다시피 내가 지금 사정이 한 1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이 자식 만나서 바로 집에 들어오게 할게. 신우이의 말에 저는 비상금으로 숨겨놓은 100만 원을 빌려주었어요. 이렇게 하면 남편의 마음 잡고 집에 들어오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신우이는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을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속내도 모르고 그런 신우이를 엄청 믿고 의지했어요. 그렇다 보니 신우이를 친언니처럼 생각하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야기를 터놓기 시작했죠. 가게를 하면서 모아놓은 비상금이 있다는 말도 했고 식당을 해서 평균적으로 벌어들였던 수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신우이는 저의 그런 말을 듣고부터는 저희 집에 더욱 자주 드나들었고 제게 맛있는 음식도 사주면서 환심을 사기 시작하더군요. 그저 친언니처럼 잘해주는 신우이를 의지하면서 신우이가 하자는 대로 식당까지 다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제 손맛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증이 되어서인지 식당을 다시 오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신부모 집 형편이 조금 어려웠고 시부가 허리까지 다쳐서 일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라 시댁의 모든 생활비를 제가 대주었습니다. 공과금부터 시작해서 두 분이 먹고 사는 비용까지 모두 다 제가 대드렸죠. 하다못해 식당에서 하는 음식까지 싸다 나를 정도로 저는 시부모님께 헌신적으로 했어요. 처음에는 못마땅해 했던 시부모도 제가 이렇게까지 하니 은근히 저를 기다리는 눈치시더라고요. 하긴 자기 아들과 딸은 둘 다 일도 안 하는 무능력자에 자신들 병원에 데려갈 돈도 없는 사람들이었으니 기댈 곳은 저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냐? 맛있는 냄새 나는데 오늘은 뭘 갖고 왔냐? 아버님 시장하셨구나. 아구찜 하나에서 가져와 봤어요. 아버님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별로 맵지 않게 했으니까 밥이랑 같이 천천히 드셔보세요. 맛이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 너무 고맙다 얘. 내가 요즘은 우리 며느리 덕을 많이 보네. 저기 이번에 경로당에서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여행이요? 어디로요? 아니다. 나는 돈도 없고 내 팔자가 이런데 이 여행은 무슨 여행이냐. 난 안 갈란다. 태국인가 뭔가 간다는데 돈도 비싸고.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 다녀오세요. 한 살이 더 관절 건강하실 때 다니셔야지. 나중에는 정말 못 다니세요. 제가 내드릴 테니까 두 분 이번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다녀오세요. 아셨죠? 제가 이따 경로당에 들러서 말씀드리고 돈도 낼게요. 그래? 그게 정말이냐? 아이고야 고맙다. 고마워. 시부모는 일은 하시지 못하셨지만 이곳저곳 단다니시는 곳이 없으실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하셨어요. 저는 그런 시부모에게 돈을 다 대드리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도 제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했고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부모 동네 어르신들은 천사 같은 며느리라고 효부가 따로 없다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동네 어르신들과도 항상 잘 지냈고 경로당에 갈 때에도 절대로 빈손으로 간 적이 없었죠. 아이는 저를 닮아서 그런지 책임감도 강하고 때를 잘 쓰지도 않았어요. 시누이가 바쁘고 남편도 집에 없으면 식당에서도 저를 잘 기다리고 있었고 손님들이 있을 때는 함부로 큰 소리를 내며 뛰어다니지도 않았죠. 종이접기나 색칠 공부를 하면서 얌전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를 보면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는 꼭 지켜줘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을 때에도 아이를 생각해서 꾹 참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남편은 이런 저희 식당을 보고 다시 일을 할 생각은 하지도 않더군요. 그저 집에서 빈둥대면서 놀다가 오후쯤 제 식당으로 와서 용돈을 타가기도 하는 생활로 점차 정착을 해나갔습니다. 더 웃긴 건 시누이가 주로 카운터 쪽에 서 있었는데 제 남편이 오면 자기 마음대로 카운터에서 돈을 뺏어주는 거예요.
속으로 욕을 하면서도 손님들이 있으니 아무 말 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점점 그 액수는 커져갔고 특히 제가 없을 때에도 몰래 카운터에 손을 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누이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면서 제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남편은 늘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는 동에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누어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를 생각해보면 시누이가 제 곁에서 많은 위로가 되었던 건 사실이에요. 옳게 답답하지. 내 동생이지만 정말 밥맛이다, 그치? 그래도 어쩌겠어. 아이까지 낳고 사는데. 그냥 당분간은 그러려니 하고 지내. 그게 옳게 마음 편해. 지도 생각이 있겠지. 조금만 기다려주면 정신 차리고 다시 일하고 그럴 거야. 내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고 있어. 고마워요, 형님. 이렇게 식당 일도 도와주고 아이까지 봐주시는데 진짜 친정언니처럼 제가 많이 의지하는 거 아시죠? 정말 감사해요, 형님. 아이고, 아니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올케는 식당 일에만 집중해. 우리 부모님도 처음만 그랬지. 이제는 올케 너무 마음에 들어 한다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알았지? 바보처럼 시누이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어요. 왜 그렇게 그때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이 시누이를 믿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몇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고 저는 그동안 완전히 소처럼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여자의 모습이라고는 제가 생각해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외모를 갖고 있었죠. 식당 일이라는 건 해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최대한 편안한 옷을 입고 거울을 볼 시간도 없죠. 그렇다 보니 남편은 제게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다는 둥 좀 갖고라는 식으로 말을 많이 했었고 급기야는 다른 여자까지 만나고 다니더군요. 무능력하며 모자라 바람까지 피우는 남편과는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지만 아이 때문에 그리고 제 출신 성분이 고아나 마찬가지였기에 저는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때 시부모와 시누는 제게 얼마나 사정사정을 했는지 몰라요. 아유 우리 아가 내가 따끔하게 야단치마 제발 이번 한 번만 참아다오. 응? 어머님,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제가 결혼해서 뭘 잘못했어요? 수출은 일만 하고 돈 갖다 드리고 애 키우고. 저는 제 화장품 하나 사지도 않고 그런다고요. 어머님 잘 아시잖아요. 그래, 그래. 내가 알지. 누가 알겠어. 다 알아. 내가 이놈의 자식 오면 아주 호되게 야단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네가 눈 딱 감고 넘어가주면 안 되겠니? 맨정신이 아니라 맨날 술에 취해 있으니 그런 거 아니겠니? 남자들은 술에 취하면 짐승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몇 번이고 저를 설득하는 동에 저는 또다시 참고 견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혼을 하고픈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요. 야속하게 세월은 그렇게 흘러만 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남편과의 잠자리는 안 한 지 아주 오래되었고 집에서의 남편 모습은 거의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모습뿐이었어요. 하루하루의 고된 식당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신우와 시부모님은 허구한 날 제게 생활비 타령만 해대는 지치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모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와보라고 하시며 아버님이 뭔가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남편을 대신해 혼자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고 갑자기 온몸이 마비가 되어 움직일 수 없다는 시아버님을 보고 화들짝 놀랐죠. 얼른 병원에 가보자고 하는 제 말에 시모는 당장에 예약도 안 되고 응급실에 가봤자 전문 의사도 없다고 하시면서 여유 있게 큰 병원에 예약을 하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그래도 당장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버님이 이렇게 꼼짝도 못 하시는데. 아유, 여기도 시골이라서 돌팔이 의사도 많고 그래서 못 믿어. 네 신우가 큰 병원 예약해둔다고 했으니 그때 가서 정밀검사 받아볼 거니까 걱정 말거라. 아유, 그나저나 내 몸이 안 좋은데 누가 병간호로 하려나? 애미야, 너 식당은 네 신우한테 좀 보라고 하고 네가 와서
네 시애비 좀 병간호해주면 안 되겠니? 네? 아, 그럼요. 그래야죠, 어머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아버님도 제 아버지나 마찬가지신데. 역시 우리 며느리뿐이구나. 내가 몸이라도 성하면 좋으련만 이 허리도 안 좋고 이 어깨도 안 좋고 해서 말이다. 저는 이때부터 어쩔 수 없이 시아버님의 병수발에 들기 시작했어요. 잘던 식당은 시누이와 남편이 봐줄 테니 저보고는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시아버님 병수발에 집중하라고 했죠. 특히 시아버님은 제가 만들어드리는 음식도 좋아하신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혼신의 힘을 다해 시아버님의 병수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님은 몸이 불편해서 그러신지 유난히 짜증을 많이 내셨고 점점 그 횟수는 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밥을 제대로 차려달라고 하시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건뜻하면 제게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셨죠. 아버님, 왜 자꾸 저를 나가라고 하세요? 제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저는 아버님, 어머님을 제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모시고 살아왔어요. 아시잖아요. 그런 년이 내가 지금 아프니까 밥에다가 이상한 걸 타? 밥맛이 왜 이따위야? 아니에요, 아버님 오해하지 마세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셔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그렇게 하기 싫으면 당장 나가라 당장. 나는 이런 대접 받으면서 살고 싶지는 않다. 흥분을 하시며 제게 나가라고 하시는 시아버지 때문에 힘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집 청소부터 시작해서 반찬 만들기, 거동 못하는 아버님 똥기저귀까지 갈아야 했습니다. 시모는 몸도 안 좋으시다면서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단 하루도 집에 붙어 있는 날이 없으셨죠. 가끔씩 피곤하다고 하시며 방 안에 누워만 계시는 시모 때문에 저는 혼자서 온갖 집안일을 다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게 단 한 번도 칭찬하시지는 않았죠.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으면서 저를 이 집안에서 내쫓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 같았어요. 예, 이거 제대로 닦은 거 맞니? 이게 무슨 냄새야? 식당 간다는 내가 이렇게 부엌일을 엉망으로 하고. 네? 아니에요, 어머님. 이거 여기 그릇이 원래 좀 그래서. 뭐가 어째? 네 시아버지가 저렇게 몸도 까딱 못하고 거동 불편하니까 아무거나 먹게 했다는 신부 아니야? 너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당장. 어머님, 왜 자꾸 나가로만 하세요? 그런 거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뭐야? 아니 네가 식당에서 생활비 좀 줬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생색내는 거냐? 이게 아주 보자 하니까 아주 건방지구만. 가정교육 못 받은 티를 여기서 내내 아주. 이래서 고아 같은 너 같은 애는 받는 게 아닌데. 너 그런 식으로 우리 무시할 거면 당장 나가라고. 이 집에서 당장. 늘 이런 식의 대화는 끝이 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제게 더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 제게 시누이는 슬슬 저를 구슬리면서 새로운 인생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했어요. 저기 올케, 시아버지 병수발하기 힘들지 않아? 요새 같은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해? 똥기저귀까지 갈아주고. 나라면 절대 못해. 생각해보면 내 동생도 정말 말도 지지리도 안 듣잖아. 그래서 말인데 이제라도 올케 새 인생 찾아보는 건 어때? 네? 새 인생이라뇨? 아니, 아직 올케 젊고 식당하니까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올케 사랑해주는 남자 만나면 어떠냐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형님? 아니, 한번 생각해봐. 올케 인생도 소중한데 계속 이렇게 살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하는 말이야. 같은 여자인 내가 봐도 정말 안쓰럽거든. 내가 올케 좋아하는 거 알지? 친언니 같아서 하는 말이라니까. 아니에요, 형님. 힘들어도 저 지금 부모님 시중 들면서 애 아빠랑 가정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누이까지 저를 자꾸 나가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 조금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분명히 이럴 집안이 아닌데 말이죠. 계속
뭔가 얹힌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시댁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며 시부의 병수발에 들던 어느 날 드디어 터질 게 터지고 말았네요. 그날은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아구찜을 맛있게 만들어서 드렸는데 한 입 드시던 시아버지가 노발대발하시면서 제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야, 이걸 먹으라고 만든 게냐? 이 맛이 이게 뭐냐? 이 도대체 아픈 시아버지는 이런 거 먹고 돼지라는 거냐? 아버님 아니에요. 이거 이전이랑 양념 똑같이 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 다시 떠먹여 드릴게요. 아, 해보세요, 아버님. 됐다 됐어. 이년이 아주 내가 못 움직이라고 무시하네 무시해. 아이고 세상 말세다 말세요. 이렇게 할 거면 당장에 나가라고. 나가라니까. 여기서 억지로 참지 말고 나가라고. 아니에요, 아버님. 아니에요, 정말. 왜 자꾸 그러세요? 자꾸 왜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똥이나 치워라. 기저귀 빨리빨리 안 갈아주냐? 너 나 지금 무시하냐? 이 니년이 혹시 남자가 생긴 거냐? 그래서 이 노인네 병수발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새 살림 차리려고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시아버님은 정말 막무가내로 화를 내시었고 급기야는 저의 바람까지도 의심하셨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은 억지에 저는 눈물이 났지만 제 모습을 보는 시아버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래, 억울하구만. 눈물이 날 정도로 억울해. 그럴 거면 오지 말거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고 앞으로는 내가 뒤지든지 말든지 오지 마. 내가 여기서 밥을 굶어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할 테니까. 시아버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함께 저를 공격하셨어요. 제게 아무래도 남자가 생겨서 그러는 것 같다면서 몰아세우는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미처 반찬도 챙기지 못하고 쫓겨나듯 나와버렸습니다. 그러게 힘들게 시댁을 나와서 경로당 앞을 지나가다가 동네 어르신 한 분은 만나게 되었어요. 평소에 저를 아주 많이 예쁘다고 해주시는 분이기에 정자에 앉아 이 얘기 저 얘기 나누었죠. 제가 눈물로 흘리는 것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착한 효부라고 칭찬해 주시며 자기 며느리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해주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시더군요. 얼마나 따뜻하던지 그 말에 저는 어린아이처럼 더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게 저는 전혀 모르고 있던 땅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 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제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얼마 전에 도로 건립 계획이 있어서 엄청 좋은 가격에 팔게 되었다고요. 아이고, 그 집안에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시아버지 몸이 갑자기 그렇게 돼서 속상할 텐데 이제라도 좋은 일 있어서 다행이야. 이 집 며느리 좀 효부가 또 어디 있나? 세상 천지 천사요, 천사. 네? 무슨 땅이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효부 깜짝 놀래키려고 아직까지 비밀로 하고 있구만. 조금만 기다려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엄청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그동안 식당하고 애 키우고 시부모 생활비까지 보태주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앞으로는 좀 꾸미고 편하게 살아. 땅의 존재를 알게 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애초에 남편은 무능력했고 시댁은 집터만 있지 어느 것 하나 가진 것 없는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 땅이 있고 땅값이 올랐으면 제게 먼저 얘기를 해주던가 생활비를 덜 받던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황당한 말에 멍한 상태로 식당으로 향했어요. 한창 바쁠 저녁 시간이라 당연히 손님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가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쉬고 있다면서 가게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길래 뭔가 이상하긴 해도 저는 그냥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길 건너에 있는 술집에서 남편과 비슷한 남자가 술을 마시고 있더군요.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가면서 가까이에서 얼굴을 확인해 보니 거기에는 신우와 남편 그리고
낯선 여자도 한 명 있었어요. 짙은 화장과 짧은 치마, 화려한 헤어스타일을 한 여자인데 제가 보기에 남편보다 두세 살은 많아 보였습니다. 그때 좀 확실하게 촬영을 해두던지 했어야 되는데 화가 나서 그만 그 자리를 쫓아 들어갔고 그 낯선 여자는 신우의 친구라고 둘러대기에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어요. 남편은 오히려 자기를 뒷조사하느냐며 제게 버럭 화를 내면서 당당한 태도를 취하더군요. 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너 내 뒷조사하고 다니냐? 뭔 소리야 그게. 가게 본다더니 가게 문도 닫아놓고 여기서 술 마시고 있었어? 형님, 몸이 안 좋으시다더니 여기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저는 아버님 병수발하고 왔는데. 병수발했다고 지금 생색내냐? 그럼 나가. 당장 나가. 네가 나가면 되겠네. 그렇게 병수라 말하기 싫으면 빨리 나가. 뭐가 어쩌고 저째? 아니 정말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결혼해서 잘못한 게 뭔데, 어? 시아버지 똥기저귀까지 갈아주면서 온 집안 생활비 다 대주는데. 됐고. 그렇게 지긋지긋하면 당장 꺼주면 되겠네. 당장 나가라고 당장. 난 하나도 아쉬운 거 없으니까. 남편은 제게 소리소리 지르며 매우 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온 집안 식구들이 저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인지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술집은 시끄러워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 저는 얼른 그 술집에서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 순간 시댁에서 두고 온 반찬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모는 분명히 당일치기 관광에 다녀왔었을 거라며 반찬을 챙기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반찬을 냉장고에라도 넣어두려고 저는 다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부가 주무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그때 방 안에서 시모와 시부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녀는 비도 좋아. 지 시아버지 똥기저귀까지 갈면서도 왜 안 나가고 버틴대? 아유 아주 징글징글하네. 저리서 고와고와하나 봐. 칠기년. 내가 아주 답답해 미쳐버리겠다. 이 병자처럼 하루 종일 애기 누워만 있으려니 삭신이 얼마나 쑤시는지. 아까는 깜빡하고 벌떡 일어날 뻔했다니까. 이런 짓도 오래 하다간 진짜 병자 되겠어. 예미는 아직 딴 얘기 모르지? 혹시 그년이 그거 알고 돈 받으려고 버티는 거 아닌가 몰라? 우리 아들은 애초에 그년이나 애정도 없고 꼴도 보기 싫다는데 빨리빨리 나가지. 아유 질긴년. 아유. 그래도 조용히 해, 이 옆에 내야. 혹시 동네 사람들 지나가다가 듣기라도 하면 어쩔라 그래. 이 닥치고 잠자고 있자고. 딱 한두 달만 더 병신 노릇하면 지가 알아서 지쳐서 나가겠지. 시모와 시부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손을 벌벌벌 떨고 있으니 잠시 뒤 시모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즉시 시댁서 죽기 살기로 도망쳐서 나왔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눈물 콧물 뒤범벅이 되면서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달렸을까.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해가 지고 어두워져서 제가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너무 떨려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아들이 제가 있는 곳을 찾아와서 저를 일으켜 주었어요. 우리 아들아. 엄마 왜 그래요? 어? 무슨 일이야? 엄마 일어나. 괜찮아. 병원 가자. 나랑 얼른 병원으로 가자. 저기 아들, 그 전에 잠깐 할머니 집에 거기 들러서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아들에게 시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아들은 시댁으로 가서 몰래 시부가 화장실에 들락거리는 모습을 촬영을 해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 도대체 왜? 엄마 정말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았는데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아들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위로해 줄 정도로 컸어요.
중학생이 된 이 녀석은 또래의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듬직하고 철이 빨리 들었습니다. 사춘기며 데리는 것 하나 없이 여태껏 엄마밖에 모르는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촬영해준 동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덜덜 떨렸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누워서 지기 쌍욕을 해대며 밥 차려라 기저귀 갈아라 하던 아버님이 멀쩡하게 서서 담배를 피면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던 모습인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아들과 저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루 숙박업소를 잡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위해서 여태껏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고 있던 이야기를 하더군요. 엄마, 저기 고모가 아빠한테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엄마 식당에서 돈을 빼내는 것 같아. 아빠 보고 다른 여자랑 만날 때 데이트 비용으로 쓰라고 하면서 막 돈을 쓰더라고. 그리고 엄마가 빨리 이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들었고. 엄마 힘들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미안해, 엄마. 미안하긴 왜 미안해. 엄마 다 알고 있었어. 니네 아빠랑 고모가 그러는 거 다 알고 있어. 우리 아들 이제 다 컸네.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들 지켜주려고 꾹 참고 말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다 커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걸 보니 이제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 기대도 되겠는걸? 고마워 우리 아들 잘 커줘서. 엄마 진짜 괜찮은 거야? 어? 진짜? 다 커버린 아들을 보고 있자니 더 이상은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고 남편 명의로 된 땅은 당연히 재산분할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없을 때 몰래 들어가 집에서 간단한 짐을 싸고 가지고 나왔고 식당도 바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동안 알고도 모른 척했던 신우가 빼돌린 돈도 차근차근 세어보니 엄청나더라고요. 아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길이 막막했지만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준비를 도와주신 덕분에 일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경로당 어르신들께 찾아가 시아버님이 멀쩡하게 걷고 있는 동영상도 보여드렸고 한밤중에 불쑥시댁으로 찾아가서 화장실에 가시는 시아버님을 놀래키게 해드리기도 했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이거 어느 안전이라고 여기 기어와? 너 지금 이혼하려고 준비하면서 여기 왜 기어오는 거야? 어? 이런 못 배운 년. 그러게요. 못 배운 년이라서 여기 찾아왔나 봅니다. 아버님은 잘 배우신 분이라서 이렇게 온몸이 마비된 병자 연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이 뭔데요? 그 땅이 뭔데요?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재산분할해서 똑바로 볼게요. 이 집안 아들, 딸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시고 그런 말씀하세요. 뭐가 어쩌고 저쩌지? 이런 배응망덕한 년. 고아나 진배 없는 주제에 며느리로 받아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이런 년이. 아버님, 아마 이 동네 제대로 못 사실 거예요. 동네 어르신들이 아버님의 연기력 다 알게 되셨거든요. 이제 더 이상은 이 집에 올 일 없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두 다리로 잘 걸어 다니시면서 사십시오. 시아버지에게 일침을 날리고 무사히 이혼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땅의 반을 불안해서 준 거에 대해서 억울하다면서 합의를 안 해주고 소송을 걸었지만 재산 분할이 뭐 그리 자기 뜻대로 된답니까? 생활에 기여한 내용도 보면 제가 거의 결혼 후 90% 이상을 했었는걸요. 결국 제가 승소를 했고 아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아들과 다른 지방으로 내려와서 다시 식당을 차리고 번듯한 집 한 채를 장만했어요. 열심히 저축도 하면서 아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었죠. 건너 들어보니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자마자 자신의 내연녀였던 여자를 집에 데려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와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가지고 있던 땅값을 모두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은 거지꼴이 되고 시부는 진짜로 쓰러졌다는 것도 들었어요. 시댁의 동네 어르신들은 시부가 진짜 쓰러진 것도 하나도 믿지 않고 손가락질 하셨대요. 그래서 결국에 시부모는 남들의 눈을 피해
야밤에 이사를 하셨다고 해요. 이혼을 하고 2년 후쯤인가? 그래도 아들에게는 아빠인지라 아빠를 한번 보여주려고 남편이 있는 동네로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연락도 잘 안 되고 아이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었거든요. 저 멀리서 본 남편의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더군요. 동네 슈퍼 앞에 있는 파라솔에 앉아 대낮부터 깡소주를 들이키고 있었는데 거짓골이 따로 없었어요. 그 전에는 엄청 꾸미는 것 좋아하고 매일매일 샤워를 2번씩이나 하던 남자가 머리는 개기름이 철철 흐르고 옷 매무새는 말도 안 되게 너덜너덜해져 있는 상태더군요. 슈퍼 주인은 남편에게 다가가 잔소리를 하며 얼른 가라고 했고 남편은 먹다 남은 소주병을 들고 비틀거리며 저 골목 끝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것이 제 남편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아들은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하더군요. 엄마, 우리 아빠 정말 왜 저러고 있는 걸까? 그렇게 힘들었으면 왜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해? 진작에 잘했어야지. 왜 그렇게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엄마, 그래도 나중에 우리 아빠 고쳐주자. 나 우리 아빠 고쳐주고 싶어. 적어도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지. 그래, 우리 아들 기특하다. 다 컸네, 정말 다 컸어. 그래, 우리 아빠 고쳐주자. 분명히 아빠도 네가 찾아가면 좋아하실 거야. 엄마, 근데 지금은 나도 조금 힘들고 아주 조금만 시간을 주면 가능할 것 같아. 아들은 그래도 아빠이니까 나중에 자신이 찾아와서 알코올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기간에 보내드리고 싶다고 하며 눈시울이 붉어지는데 지켜보는 제 가슴도 많이 아팠습니다. 사람의 일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처럼 무조건 참고 최선을 다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참고 사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도 이렇게 산산이 비참하게 조각이 나버린 것을 보면 말이죠. 혹시라도 힘든 일을 억지로 참아가며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사연을 들으시고 조금 넓게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때로는 자신의 생각이 정답이 아닐 때도 있으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